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신만섭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다문화, 세월호 참사와 다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그 시리즈에서도 이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의 다문화. 한국의 다문화는 일단 개념부터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는 개념부터 틀렸어요. 지금 계속 다문화 하는데, 이 다문화와 그 다음에 다민족,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혼동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다민족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 혼동을 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지금 다문화란 이름으로 벌이는 이 운동은, 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이 캠페인은 다민족화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지금까지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그 단일 민족에 대해서 자꾸 다른 분들은 한국이 왜 단일 민족 국가냐, 이런 이의들을 갖다 요새 이제 제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 국가예요. 그건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민족 동질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적어도 고려시대, 늦어도 고려시대 이후부터는 동질성, 그러니까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다민족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다민족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은 다문화가 맞습니다. 유럽이야말로 멀티컬처럴리즘이 맞아요. 그래서 거긴 지금 다문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다문화를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왜? 원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지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다문화를 갖다 그동안에 다문화 정책을 실시를 하다가 요새 이제 잡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식 폐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데 이제 국가 원수가 직접 다문화주의 공식 폐기선언을 갖다가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 폐기 맞죠? 거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의 다문화 폐기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네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기 어렵다는, 그다음에 두 세력이 두 문화가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미 거기는 다민족화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민족화가 되느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민족이 여러 개로 서로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왕조 시대 왕조 간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왕조 간의 정략 국제결혼이죠. 국제결혼으로 해서 영토가 수없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이주라든지 전쟁을 통한 강제 이주라든지, 그 다음에 북방 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북방에 이제 북유럽 그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터를 잡는 경우, 오래전의 일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층이 쌓입니다. 여러
민족 지층이 쌓여요. 그것을 갖다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뭐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니입니다. 에스니.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니가 그 켜켜이 쌓여서 오랜 역사를 걸쳐서 쌓여서 지층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층으로 이제 쌓인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민족입니다. 그 다민족을 국가로서 이제 그 하나로서 이제 국가의 개념, 그 다음에 국민의 개념으로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에 국민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단위 국민, 하나의 단위 국가라는 것이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때 사실 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1492년에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국민 국가가 이제 그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확립이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민족 국가였어요. 다민족 국가에다가 다른 데서 이제 흘러오는 이민자들을 갖다 그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갖다 계속 받습니다. 이민자들을 계속 받는데 그들은 대체로 기독교 문화권이었어요. 같은 기독교 문화권.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 그다음에 카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서유럽의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그 문화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국민을 형성을 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자, 이슬람이라는 이제 종교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런 이민자들이 190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제성장, 유럽의 경제성장이 시동이 걸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그 동남아에서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럽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 아니면 그 밑에 이제 흑인 국가 출신의 이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들은 이제 과거 이제 그들의 식민지였어요.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성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은 한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정주권을 줍니다.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정주권을 갖다가 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국적까지 얻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제 유감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 유럽,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온 이민자들은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별 큰 문제 없이 동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동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갖다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태인 공동체도 이제 그렇죠. 유태인 공동체 그 다음에 집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로 이제 기존의 유럽 문화권에 이제 같이 동화가 되지 못하고 따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한 국가 내 다른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결국은 문화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이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이지만은 다문화를 갖다 수용하지 않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뚜렷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다문화를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다문화를 수용을 하지 않아요. 일문화입니다. 일문화 지향입니다. 그 나라 그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헌법 자체가 헌법 1조에 프랑스는 하나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이다 라고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헌법 1조도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게 이제 헌법 1조죠. 그렇지만 프랑스는 프랑스는 하나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이다 라는 그 규정, 그게 1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문화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동화가 되지 못하는 다른 문화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멀티 에스닉 스테이트는 됐지만은 멀티 컬처럴 스테이트는 되지를 못한 거예요. 멀티 에스닉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 다종족 국가는 형성이 됐지만은 멀티 컬처럴 스테이트는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다문화 실패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다문화 국가가 지금 다문화 국가로 지금 지향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단계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한국은 일단 일민족 국가입니다. 일민족 국가예요. 민족 동질성을 가진 국가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민족 국가로 만들려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정부와 언론에서 지금 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로 지금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문화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을 추진을 할 때 한국 정부가, 물론 이제 특정 어느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과거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김영삼 정권 때는 이제 그 세계화라는 그 구호가 유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 들어오면 이제 그 세계화와 더불어서 다문화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 좀 더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속을 시킵니다. 대단히,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언론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민족,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서 그 다민족이라는 앞부분을 갖다 빼버리고 그냥 다문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두 용어를 갖다 다 쓰기가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민족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까봐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 앞부분을 갖다 지금 빼고 다문화 추진을 갖다가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문화 추진이 아닙니다. 지금 다민족화 추진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여튼 이 다문화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탈민족, 사실은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은 이제 탈민족화하면서 이제
다민족으로 이제 가자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단일민족 자체도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민족을 갖다 근데 부정을 하는 그 양상이, 그리고 다민족화를 추진을 하면서 단일민족을 지금 부정을 하는 그 양상이 대단히 좀 유치한 수준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그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문화의 다양성, 뭐의 다양성, 뭐의 다양성,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지금 다양성의 이름으로 그 다양성을 갖다 획일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식인층에서 더합니다. 언론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민족문학 작가회의에서 그 민족문학, 민족이란 말을 빼자고 지금 의견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빠졌어요. 민족이란 타이틀이 빠집니다. 민족이란 용어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작가회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간판을 고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민족문학 작가회의에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80년대, 90년대 한참 그 민족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민족운동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꺼려했어요. 민족운동 자체를. 왜? 그 당시에는 민족 반민족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 보수라는 그 세력들이 대체로 민족 진영보다는 뭐 반민족, 친일 뭐 이런 쪽에 사실 많이 그 연관이 되고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좀 꺼려했습니다. 그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래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독점을 한 건 사실은 당시에 진보 세력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도 마찬가지고. 민족이란 그 이름을 앞세웠던 것은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민족문학 작가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죠. 그런데 이제 빼겠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탈민족 시대라는 거예요. 예?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계화를 추구하는 시대. 자, 이래서 민족이란 그 두 글자를 빼고 그냥 작가회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민족에 대해서, 민족, 탈민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봤는가, 진지한 토론이라도 한번 해봤는가, 나는 좀 묻고 싶어요. 과거에 80년대 이 그 민족 운동이 한참 가열이 됐을 때, 80년대 초반, 중반 이때 민족운동이 한참 가열이 됐을 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운동권 세력들, 대학생 운동권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재야 세력들이 그 민족운동을 가열차게 했을 때, 그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갖다 전부 사실은 배신자, 뭐 겉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속은 다 그렇게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운동 반열에 들지 않은 사람들 갖다 좀 경원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때 내가 최근은 아니고 한 6개월 전인가요? 1년 전인가? SBS 힐링 캠프에 박범신 작가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박범신 작가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당시에 그 민족운동에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상업적인 소설을 쓰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갈등 때문에, 자기 갈등과 고민 때문에 자살을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완전 시대가,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럴 정도로 경원시했던 민족진영이 어찌하여 오늘날에 갑자기 이렇게 탈민족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을까? 좀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시원하게. 그냥 대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근거를 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차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셨나들. 여러분들 진지한 토론 한번 있었습니까? 민족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 한번 있었어요? 탈민족, 민족 탈민족권에서? 그냥 유행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경박한 태도가 바로 한국인의 그 지성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한 단면이에요. 물론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면에서도 아주 그런 경향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 한 단면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 지식인들의 식민근성이라고 봅니다. 식민근성이라고 봐요. 이제 민족주의를 말하면 촌스럽고 좀 어딘가 모자란 분위기, 그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획일성을 추구하는, 실질적으로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한국 지성사회 분위기. 그래서 어떤 주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몰아붙일 때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 이탈을 하거나 같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 자, 이것 때문에 자기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거의 이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미 그 사조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성찰 여부는 뒤로 하고 일단은 꺼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좀 덜 떨어진 한국 지식인의 수준이 아닌가. 덜 떨어진 지식인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탈민족 세력들 또는 다민족화 세력들이 지금 부르짖는 포용, 다름과 차이, 다름과 틀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유치한 수준이에요, 보면요. 다름과 틀림, 그 다음에 포용, 이해, 다양성의 이해, 다양성의 포용, 뭐 이런 그 구호들을 갖다 많이 내놓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같은 민족에겐 왜 그걸 못했습니까? 이제 와서 왜 이걸 떠드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는 왜 이걸 못했습니까? 포용, 이해, 그 다음에 틀림과 다름, 이걸 한번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분단 50년이에요. 분단 60년이에요. 예? 좀 한번 같이 같은 민족끼리 한번 추구를 해보는 그런 노력. 물론 뭐 북한도 뭐 좀 경직된 측면은 있죠. 하지만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에 둘로 쪼개졌었어요. 20년 전에. 동서독으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둘로 쪼개진 상태였어요. 거긴 전범 국가입니다. 예? 세계대전을 2번씩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예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승전국들이 그렇게 갈라놨어요. 승전국들 눈치 보느라고,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통일이냐 어쩌니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보다 더 빨리 통일을 이뤘어요. 그 강대국들 그 눈치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주변국들 눈치 봐야 되죠. 네, 전범국으로서.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극적으로 통일이란 그런 대업을 이뤘습니다. 한국,
우리가 무슨 전쟁 범죄입니까? 전쟁 범죄국입니까? 옆 나라의 주변국에 무슨 피해 입혔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같은 한반도에 있으면서 통일 아직 못 이뤘습니다. 이해, 포용 서로가 못해요. 남이나 북이나. 예?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쪽에 한번 기울여 보시라고요, 좀. 예? 다문화 얘기하면서 하는 노력, 쏟아부는 노력을 이런 데 한번 기울여 보시라고. 그 다음에 동서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이건 왜 못했나요? 다문화 세력들이 지금 주장하는 예? 이해와 포용, 다름과 틀림, 그 구호를 쓰지 않아도 이미 30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이 동서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아마 지금 다문화 세력들이 하는 그런 노력이었으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게 해결됐을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 갈등. 이래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문화가. 예? 정작 자기들 자기 국민 하나 제대로 통합을 못 시키면서 동서 간의 갈등을 갖다가 화합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화합으로 이끌어서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그건 지금 몇 년 됐어요. 5, 60년, 30년, 40년 된 이런 예? 내부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면서 지금 외부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여 와서 이해니 포용이니 다름과 틀림이니 하고 다양성이니 하면서 이런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 세력들이, 소위 다문화 세력들이, 틀린 개념이죠. 다문화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다문화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다문화 세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문화 세력들이 내가 보기에는 결국 다양성, 포용, 이해, 다름과 틀림 어쩌고 하면서 외부 세력, 외국인들을 이 땅에 결국 이제 여기서 정주를 시키겠다는 그 목표죠. 국적을 주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실시되는 아주 위선적인 일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제2의 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정이 뭔지 아십니까? 네? 1945년 해방 직후에 통일 세력, 서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외세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생겼을 때 남과 북이 합치지 않은 통일 염원 세력들과, 그 다음에 남한만이라도 북한과는 안 되니까, 북한과는 도저히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맞다고 단독 정부를 밀어붙였던 세력들. 그래서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영원히 따로 가는, 물론 북한도 이제 결국은 자기들끼리 정부를 수립해버렸죠. 우리가 남한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한 달 뒤에 저쪽도 이제 정부를 수립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단독 정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단독 정부로 가는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결과다 이거죠. 저는 지금 현재 다문화 추진이라는 것이 그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결국은 제2의 단정. 그러니까 여기에 다문화를 소위 다민족화를 해서, 남한 다민족화를 하면은 통일이
절실해지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대로 10년 내에 우리가 통일을 못한다면, 남북이 통일을 못하고 남한에 지금 다민족화가 가속화돼서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 된다, 고착화된 현상이 된다 하면은 앞으로 10년, 늦어도 20년 후에는 더 이상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라고 내가 묻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서로 여기 섞여서 인종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이제 인종이 달라지면서 이 영혼, 생각들이 달라졌는데, 과연 통일이 절실한 문제이며, 또 더군다나 뭐 독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절실한 문제가 되겠는가?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다문화예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민족화 세력들, 소위 다문화를 빙자한 다민족화 세력들이 여기 한국을 다민족화하면서 결국은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흐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잘못하면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아편전쟁 직전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아편전쟁을 통해서, 물론 그 아편을 갖다 중국 정부에서 주장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중국이 1840년 이전에 그 아편이 널리 보급됨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피폐해졌고 정신이 피폐해졌고, 그러면서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국가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혼란 상태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영국과의 전쟁에서 또 져버렸고, 아편전쟁. 그렇게 해서 중국이 대혼란 속으로 들어가면서 100년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중국은 그 과거의 상황, 과거의 아편전쟁 이후 대혼란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택동 정권 이후 강력한 애국주의 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통해서 강한 애국주의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택동 정권이 아니고 당시에 장개석이 모택동을 이기고 장개석 정권이 들어섰다 해도 아마 이 상황은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애국주의 교육을 갖다가 강하게 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모택동이 됐건 장개석이 됐건 저는 그건 동일한 상황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자기네들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그다음에 쓰라린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날 애국주의, 강화된 애국주의로 뭐 나쁘게 말하면 세뇌를 시키고 전 국민을 세뇌를 시키고 있지만, 그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국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 국가라는 이 체제가 존속을 하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다민족화 문제는 지금 한국의 대부분 그 소위 그 다문화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해서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네. 아름다운 다문화, 그 다음에 무지개 사회, 네. 그 다음에 다문화가 대세다, 뭐 포용, 자, 이런 그 단어로 해서 굉장히 그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문화 세력들이 지금 배척을 하고 있는 민족 문제는, 그리고 민족주의를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차원에서도 뭐 조금 중요하지만은, 민족주의는 국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국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네이션 스테이트가 존속하는 한은 이게 언제 없어질지를 몰라요. 뭐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은 이 국민국가 체제가 또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대는 바로 뭐 2, 3년 뒤, 10년 뒤 이렇게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멀리 장기적으로, 나중에 정말 뭐 빠르면 50년, 늦으면 100년, 200년 후에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럼 국민국가가 존속하는 한은 이 민족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국제정치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국제관계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없습니다. 이 국제관계, 국제무대는 무정부 상태예요. 국내 정치, 국가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가 아니죠.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으면서 무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고, 무력은 대외적으로는 군대가 있고 국내에서는 경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국가, 그 다음에 국민을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국제무대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세계정부 있습니까? 현재? 유엔이 세계정부입니까?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이에요?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 역할을 합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 모든 전쟁, 갈등, 이런 것을 명령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물리력을 통해서 세계의 그 여러 복잡한 그런 그 갈등과 전쟁, 외교 문제, 이런 것을 갖다 해결해요?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세계 정부는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이 이 세계를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 무대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건 단위 국가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금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 그런 감성적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 감성적인 슬로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정부 상태하에, 세계 무정부 상태의 국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제대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다스리질 못하고 조절을 못해서 이웃나라에 간섭을 받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자, 이럴 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연합국을 믿습니까? 이웃나라가 도와주러 옵니까? 물론 도와주러 오겠죠. 하지만 분명히 공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당당한 목소리, 내 떳떳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면은 국가가 반드시 존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 이때까지 그걸 민족주의로 지켰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무대에서 나라를 갖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념수단이 됐어요. 자, 다른 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일 민족이 아닌 국가들 민족주의로 국제무대에서 자기 나라를 갖다 방어하고 자기 나라를 갖다 옹호하고 주권을 지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에서는 민족주의를 전부 표방을 하게 되면, 국가가 민족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각 민족이 다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다민족 국가는 한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민족주의를 갖다 들고 나오면 그 나라는 깨집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분열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대신 애국주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단일 민족 국가였어요. 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하나로 뭉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바로 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세요. 그래, 감성적으로 뭐 유행 따라가듯이 이건 구시대적인 유물이니까 버려야 된다. 구시대적인 용어 버려야 된다. 이런 그 가벼운 사고로 이런 그렇게 간단히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민족 문제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 중에 지금 외국인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 의원이 있어요. 그 이자스민 의원님 지금 뭐 다문화 정책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이자스민 의원이 하는 발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 국내 언론에서는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 한국 국민을 갖다 의식해서인지 뭐 이런 발언을 내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호주 A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나가도 너무 나가는구나.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가는구나. 막 내지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호주 ABC 방송 2012년 11월 23일 그 방송 인터뷰를 보면은 거기에 그 이자스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건 지금 영어로 한 내용인데, 영어로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줍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족, 다민족 문제, 이것을 지금 논쟁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쟁 한 번 안 해봤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토론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런데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랍니다. 정부로 하여금.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지금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주의 좀 더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일단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 이거부터가 어불성설이에요. 다문화주의는 한국에서 지금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누가 다문화주의를 여기에 그 한국에 수용하도록 국민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론 한번 하자고요. 토론 한번 없이 자기들 멋대로 기정사실화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보로 하여금 국민에게 가르치라고 강요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발언이라고 봅니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또는 이민자들에게, 국적을 딴 이민자들에게 한국인이 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이민자들,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여튼 외국인들 있죠. 여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정체성,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문화, 이것을 갖다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건 다문화예요. 그야말로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화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여기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원래 원적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그들의 그 정체성을 갖다 그대로 간직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한, 앞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보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주의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온 이민자들, 외국인 정착자 정주인들에게 그들의 고유성,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터뷰 중에 이자스민이라는 발언을 또 한번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순수한 한국은, 즉 단일민족 한국은 아마 과거의 유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유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몇 년 지나면 이런 지금 다문화 정책, 이런 다문화 흐름, 한국에서의 다문화 흐름, 다문화 속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화, 순수한 한국 문화는 아마 과거의 유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과거의 유물로 지나가고 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정체성,
한국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1000년 이상을 지니고 있던 1000년 이상을 유지해 왔던 정체성을 가라. 네. 한 번에 이 1000년 정체성이 한 방에 갈 수 있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과거의 유물, 과거 박제된 유물로 될 것이다. 도대체가 아무리 여기 지금 그 국적을 딴, 예? 한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만 엄연히 외국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민을 갖다 완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갖다가 서슴없이 외국 언론과, 예? 호주 ABC 방송과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어느 집에 놀러 갔을 때,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또는 친척 집에 가더라도 그래요. 내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더라도 내 집이 아닌 이상은 그 집의 분위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예의를 차립니다. 말 조심을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을 해요.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외국에 나갔습니다만,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발언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고 행동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 근데 도대체가 이 나라 지금 분위기가 어떻길래, 예? 한국민들이 어떻게 보이길래 이런 발언을 갖다 서슴없이 다른 나라 외국 언론들과 이렇게 거침없이 이런 발언들을 합니까? 자, 한국이 지금 말이죠.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전 국민이 지금 우울해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침체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우리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이 200명 가까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들, 정말 꽃다운 나이에 막 이제 그 피려는 꽃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장을 지르는 발언들이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월호 망언들. 뭐 일반 사람들이 한다면은 뭐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그냥 넘겨버리겠지만은, 소위 국가 지도자,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 이 나라 지도층들 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몽준 의원 아들, 미개인, 그 다음에 정원 국무총리는 장례비를 무제한으로 지급 못하니까 보상금에서 삭감하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가족 대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의 사과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아도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유가족들 상처를 주는 이런 발언들. 그 다음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라면 먹는 사건. 그 다음에 박승춘 보훈처장,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 뭐 송영선 전 한나라당 의원, 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목포 해경 간부, KBS 김시곤 보도국장.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 예? 편집회의에서 실종자 가족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라고 막말.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그런 식의 좀 폄훼. 또 김호월 홍익대 교수, 서울대 최근엔 또 서울대 교수 막말.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에 불과. 정미용 씨, 지만원 씨,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청년합회 조광장 목사.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냐. 자, 자국민들이 이런 자국민들의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짓들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다문화 그쪽에다가 지금 정성을 쏟는 거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이런 망언들을 갖다 퍼붓는 반면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는 거 보시라고요. 다문화 가족들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정성을 쏟는 이 모습을 보시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다문화 가정 세족식, 다문화 가족 중에 베트남 여성을 갖다 이제 놓고 뭐 세레머니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 뭐 세족 세레머니를 한 거. 자, 반면에 뭐 이 얘기는 너무해서 이제 뭐 입이 아플 정도지만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에게 강간 살해당한 13살 강수연 양,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국민이나 당시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나서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중앙 언론들, 예? 소위 그 중앙지들, 여기 그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이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도 역시 그냥 또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언론들 그 행태를 보십시오. 오원춘에 의해서 그 잔인하게 살해된 그 내용은 뒤로 하고 그 내용은 거의 묻어버리고 경찰들의 늑장 대응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외국인에 의한 한국인 살해 사건이 5, 6건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신문에, 언론에 거의 보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필리핀에서 30여 명, 1년에 30명이 넘는 한국 교민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뭐 조금 뭐 어떻게 상처를 입었다, 살해를 당했다, 아마 언론이 난리를 칠 겁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자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외국인 피해에 대해서 확대 보도를 하고,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자, 그리고 지금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소위 극우파 정당이 1등을 승리를 한 그런 국가가 지금 5개 국가가 나왔어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덴마크.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럽 언론들, 제가 이제 프랑스 언론을 갖다 이제 주로 보는데, 프랑스 언론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우파들이 지금 1위를 하는, 승리를 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정책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집권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국민들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국민들의 그 선거 표심에 거기에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식의 보도를 하냐면, 유럽 구구파들, 에볼라로 이민자 해결, 유럽은 니그로 집합체, 이렇게 떠든다고 유럽 구구파들이 지지율 없고 막말, 이러면서 이제 주로 그 구구파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구 이제 그 까는 그런 그 기사를 갖다 쓰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관점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관점을. 유럽 언론들의 관점은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들은 그런 목소리는 지금 안 내요. 여기 지금 보면 요번에 그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그 제목을 뽑은 거 보세요. 한국 언론들이 제목을 뽑은 거 보세요. 등 돌린 유럽 민심, EU 붕괴의 가능성 높아졌다. 구구약진의 논란 유럽, 다시 성장 카드 꺼냈다. 유럽 의회 선거, 반 EU 정당 돌풍, 위기의 EU, 그러니까 위기의 유럽연합 존폐 기로에, 유럽 의회 선거, 반 유럽연합 극우정당 돌풍, 그 다음에 유럽 의회 선거 반 EU 돌풍 외 미국식 신자유주의 거부감. 이 제목은 그나마 좀 낫네요. 미국식 신자유주의 거부감이라는 그것까지 이제 그 언급을 했으니까. 유럽의 선거 극우 돌풍은 남의 얘기. 엉뚱하게 또 이런 그 제목을 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도파 압승.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유럽은 말이죠. 이 극우파들이 지금 저 승리를 한 것을 두고 지금 난립니다. 일면 톱 기사예요, 전부. 그런데 여기 좀 엉뚱하게 유럽의 선거 극우 돌풍은 남의 얘기.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도파 압승.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극우파 승리가 감춰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애써 이렇게 지금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건대. 자, 외국 통신사만이 그나마 좀 낫네요. 제대로 보도하네요. 로이터 통신에서 유럽 의회 선거 후 더욱 커지는 반이민, 반유로 공세.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지금 극우파가 지금 이렇게 약진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반이민 정서예요. 외국인 유입 그만두자 하는 얘기예요. 그 지금 정서들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어쨌거나 1위를 했으면은 국민들 과반수, 많은 수가 거기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지 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 언론들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유럽 극우파들 지지율 없고 막말. 그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난 도대체가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세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그러고 이것을 또 왜곡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러면서 또 여기 한국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런 그 참사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지고 묻혀져 버리겠죠. 우리의 지도층들 지금 하는 행태들 보세요.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진보, 한국이 비뚤어진 반민족 보수가 나온 돌연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나 보수나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구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보수는 민족에 대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보수의 단골 이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실 대표적인 이념이에요. 보수. 근데 한국의 보수는 이 민족 하면은 벌써 거부감을 갖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원죄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자, 이렇게 보수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까, 보수가 정통성 있는 보수가 서질 못하니까 진보도 거기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들 말이죠. 특히 진보가 그렇게 항상 인용을 하고 롤 모델로 삼는 유럽 같은 경우에, 거긴 진보든 보수든 일단 국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우선이에요. 네이션 스테이트,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진보든 보수든 기본적으로 그 공통 개념은 같습니다. 출발점은 같아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국경 개념은 우습다. 그것도 감성적으로. 보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 누가 그럽니까? 우리 혼자 지금 그건 자유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각국 나가서 그런 얘기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럽니까? 난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스스로가 자도 취해서 무슨 그 국경이 허물어지는 시대, 다문화 시대가 대세, 세계화가 대세. 누가 그럽니까? 안 그런 나라들 많아요. 세계화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미리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세계화는 대세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것부터가 토론이 돼야 돼요. 네? 왜 그것을 갖다 기정사실화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네? 간단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파시스트 행태 아니에요? 자, 한국의 진보가 소위 자칭 한국의 진보들 하는 말들을 보세요. 특히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 다민족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소위 자칭 진보라고 하는 진중권 씨, 프레시안 2008년 4월 28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기사 제목은 중국은 위대하다? 웃기고 자빠졌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성화봉송 때 전 세계 성화봉송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왔어요. 중국의 성화봉송 팀이. 자, 그때 이제 그 티벳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거리에서 성화봉송을 하면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조금은 아니죠. 좀 컸죠, 한국에서는. 자, 그런데 그 망나니 짓을 한 그 중국 시위자들, 성화봉송자들이 완력을 쓰고 한국인들을 갖다가 한국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는데, 어떤 식의 비난을 하느냐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중국의 민족주의, 저것이 상식인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뭐 하는 그런 투였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진중권 씨의 이 기사 제목과 그 다음에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완장차고 시뻘건 깃발 휘날리던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도 저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다. 나름대로 배워 바깥물 먹은 유학생들의 국제 감각이 저 정도이니 나라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인민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게다. 성령이 그랬다든가 성화봉송에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가 쿵푸로 때려주겠다고. 취권 찍을 때 먹었던 술이 아직도 덜 깬 모양이다. 이견을 가진 이에게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겠노라고 버젓이 공언을 한다. 이런 깡패 협박이 중국에서는 애국적 발언으로 추앙을 받는다. 그들도 한때 힘이 없을 때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었다. 그런 아픈 역사적 경험을 한 나라가 왜 자기들보다 힘없는 민족의 자결권을 무시하고 억압을 하는 것일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중에 비록 소수라도 제동포들이 벌이는 저 애국적 광론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저 눈먼 열정의 덩어리에는 브레이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외친다. 중국은 위대하다. 나는 묻겠다. 근데 너는? 그들은 외친다. 중국은 강하다. 나는 묻는다. 근데 너는? 웃기고 자빠졌다. 중국은 위대하지도 강하지도 않다. 그냥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구가 많을 뿐이다. 그렇게 많은 인구 개개인의 수준이 어떤지는 당신들이 보여주었다. 당신들 중국인들이 보여줬다 이거죠. 그릇된 애국심에 똥으로 가득 찬 그 머릿속 한 구석에나마 창피함을 느끼는 부분은 남아있을까? 자, 이렇게 좀 약간 좀 거친 말로 조롱을 했어요. 중국인들 그 성화봉송에서 보여준 그 저질 행태에 대해서. 그럼 이들이 고쳐집니까? 나는 묻겠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언론에 이런 조롱 섞인 기사를 신다고 해서 그들이 고쳐집니까? 중국인들이 고쳐져요? 시원합니까? 진중권 씨? 이렇게 배설해서 시원해요? 자기 카타르시스에서 시원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중국 애들 꼼짝이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은 한국에서 할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하면 자유예요, 그냥. 정작 하고 싶으면 중국 가서 하세요. 중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중국에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든지 예? 거기에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세요. 그래서 변화시키세요. 그럴 자신 없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를 돌아보세요. 쟤네들 저러는데 저런 깡패 같은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그것을 차라리 모색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이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뭐가 나옵니까? 대단히 이렇게 한국의 지금 지식인들, 그 다음에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저런 그 강경 민족주의는 다민족 국가의 현실을 갖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지각각 분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국민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가, 국민국가, 오늘날 이 국민국가 체제를 갖다 오늘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국민국가 체제를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게 다민족 국가의 현실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가 되면 한국도 다민족 국가가 되면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그 애국주의가 더 강화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제각각으로 더 분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따라서 오히려 다민족 국가로 가지 않고 민족 국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좀 순화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탈민족 하려면 사실 주변 국가가 다 같이 탈민족을 해야지 여기서 혼자 한국만이 혼자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보다 약한 강대국도 아닌 주변 국가에 비교해서 강대국도 아닌 나라가 혼자 설쳐봐야
이득들 되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없애자는 건 힘없는 놈이 설치되는 그런 병신짓 중에 병신짓이다 하는 것을 갖다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같은 사건을 놓고 바라본 다음 글이 훨씬 나는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서울이 중국인들의 사비성이 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농계인 그 공희준 씨가 쓴 글이 있어요. 공희준 2008년도 4월 28일 자기 이제 블로그에다가 쓴 글인데 훨씬 현실적입니다. 바로 저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2008년 4월에 마지막 일요일에 서울 도처에서 펼쳐진 난장판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수치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땅인가? 중국인 5,000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폭동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성격과 규모의 소란을 피웠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한국인이 5,000명이 천안문 광장을 비롯한 북경 시가지 곳곳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폭행하고 기물을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겠는가? 진짜 진화사변을 인터넷과 TV 뉴스를 통해 접한 국민 언론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서기 7세기 중엽에 사비성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백제의 도성에 쳐들어온 당나라 병사들이 살육과 약탈, 방화와 강간 따위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당시에 그때는 나라가 망했다는 핑계라도 있었다. 지금은 분명 대한민국이란 주권 국가가 엄연히 실재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5,000명이 별다른 제지 없이 수도의 중심부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한심한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성 싶다. 나는 성화를 지키겠다고 쏟아져 나온 중국인들의 숫자에 놀라고 그 조직력에 또 한 번 놀랐다. 한데 정말 놀라야만 할 사실은 제2차 진화사변의 궁극적 책임이 한국 정부한테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역대 집권자들의 잘못이 매우 크다 하겠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래 30년이 가깝도록 한국인들이 귀에 따갑게 들어온 소리가 외국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였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외국인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위정자들의 저렴하고 천박한 사대주의 근성,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발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다문화를 빙자한 다민족화 밀어붙이기는 후손들의 장래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편협하고 매국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를 갖다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을 했는데 임금님은 벌거숭이에요. 결국 드러날 겁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로.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고 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역력했어요. 사후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 한국이 해방 이후에 더군다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 스스로 쟁취한 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의 노고가 크신 우리 선열들이 계셨지만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그런 선열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만주벌판에서 무력 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항일민족 투쟁가들이 있었고 그분들 노고를 우리가 잊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정적으로 나라를 우리 손으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2차 대전 결과 강대국의 결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피땀을 흘려서 국가라는 것을 현대적인 국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질 못하고 그다음에 국민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피땀을 흘려서 그야말로 투쟁을 통해서 또는 상대방을 갖다가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그렇게 해서 얻은 값진 그런 그 결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이 국가를 너무 좀 가벼이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는 뭐 규정이 돼 있지만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또는 행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속 내용은 아직도 우리가 깊이 좀 절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고 또 세월호 사건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면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200명이 200명이 넘게 죽었죠. 200명이 좀 넘게 죽었는데 과연 이 다민족화가 나중에 이루어질 때 이렇게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 돌격식으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급속하게 아주 그 돌격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다민족화가 나중에 원하는 대로 소위 이 나라 지도층들과 그 다음에 여론 선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때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날 때 안 일어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지구상 모든 다민족 국가 90% 이상이 다민족 국가인데 그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민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 내에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신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있는 인간들보다 더 나은 돌을 갖다 닦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일어날 개연성이 너무나 커요. 갈등이. 그러면은 그때 책임지시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과거 베트남 파병 장병들 영웅 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베트남 그 멀리 2억만리 먼 낯선 땅에서 죽은 사람들 국가가 수습했습니까? 나중에 와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러면서 변명 이렇게 하시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자기 손으로 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국가의 역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국민의 역할, 국민의 권리, 책임의식, 그 다음에 국가의 권리, 책임의식, 국가의 의무, 책임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결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한마디로 할 것이 아닙니다. 부분 아주 그냥 세세히 짚고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촘촘한 시스템이 촘촘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반의 반도 못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거대 담론식의 다문화 정책을 갖다 돌격대식으로 밀어붙여서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이것을 추진한 세력들 책임지겠느냐고요. 그때 가서 또 딴 말 하겠죠. 과거에 그랬듯이 베트남 파병 때 그 다음 세월호 사건 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로 물러서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 그때 또 안 나타나리라고 보장하십니까? 제발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뭐 극우파, 제노포비아, 뭐 인종차별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그런 슬로건, 표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다가 그 칩을 갖다가 간단한 그 단어 칩을 갖다 입력시키듯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세뇌하지 마세요. 그건 진보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과거 군사정권이 했던 행태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어요. 진보라고 하는, 자칭 진보라고 하는 언론들 보세요.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시스트 수법 아니에요? 토론 한번 합시다. 토론하고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이 녹화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분단 상태예요. 분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급들조차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눠진다는 것은, 민족이 나눠진다는 그런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불리한 상태예요. 힘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으로 과거 고대부터 강대국들이 또는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에게 쓰던 수단이에요.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동북아시아 보십시오. 우리보다 힘 약한 나라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도 전에 여기 지금 뭐 다문화, 다민족화, 그러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이론, 탈민족 이론, 여러분 제발 좀 웃기지 좀 마십시오. 진짜 웃기고 자빠지지 좀 마세요. 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